자, 시청자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뭐 토론을 한다고 해서 장이 살거나 변화를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런 급변하는 장세 또 모멘텀이라고 여겨지는 장세에서 제대로 된 시각을 우리가 공유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서 예고해드린 대로 김한진 박사님, 윤지호 전무님 그리고 김태용 대표님, 강영현 이사님 네 분을 모시되 강세, 약세 이렇게 진영을 좀 나눠봤습니다. 김한진 박사님하고요, 뭐 강영현 이사님은 제 왼쪽에 있습니다만은 조금은 보수적인, 그냥 얘기할게요. 약세 맞으시죠? 이견 없으시죠? 네. 네. 그리고 제 오른쪽에 윤지호 전무님 그리고 김태홍 크로스힐 자산운용 김태홍 대표님은 좀 진취적인 강세.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해야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우리 토론의 룰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워낙에 이제 네 분이나 나오시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것도 사실 길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7시 45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한 80분 정도 저희가 시간이 있는데 하다 보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에서는 2분씩 2분 넘지 않도록 한 분의 개인 발언은 2분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자는 그냥 밸런스를 맞추는 정도에서 개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끼리 그냥 주고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갈 텐데요. 사실 올해 시장이 이렇게까지 빠질 거라고 예측한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닥을 보였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아직은 그건 페이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한 네 분의 관전평을 먼저 좀 들어보죠. 김한진 박사님께 먼저 드리죠. 네, 최근의 반등은 뭐 조금 의외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반등폭이 컸다 생각한 것보다는. 근데 여러 가지가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겹쳤는데 가장 큰 게 지금 경기가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물가 지표가 어쨌든 고점을 좀 찍고 내려가는 중이다. 따라서 연준의 통화 긴축도 조금 정점을 찍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펀더멘탈 요인이 뒷받침된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2분기 기술주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생각보다는 네. 우려했던 것보다는 좋게 나왔고 그런 상태에서 공매도가 지금 최근에 어쨌든 주가가 빠지면서 굉장히 컸었는데 네. 많았었는데 미국 시가총액 전체에 비해서는 작다면 작지만 그래도 수급이 악화될 때는 공매도가 상당히 조금 유력적이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반등하면서 공매도의 커버링 이 뉴욕 시장 기준으로 한 500억 달러 정도로 집계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급적인 요인들이 조금 가세된 그런 펀더멘탈 요인에 수급적인 요인이 플러스되면서 반등폭이 컸는데 오늘 아마 토론의 주제도 결국 이게 지속성이 있냐? 네, 지속성이 있냐, 뭐 페이크냐 이거지 않습니까? 네. 질문하셨듯이 거기서 조금 저는 펀더멘탈 요인이 예. 가장 큰 펀더멘탈 요인은 결국 경기가 조금 발목을 잡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등이 예상보다 컸고 반등은 마무리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수반될 때까지는 어쨌든 뭐 다시 전저점을 테스트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적어도 다시 그 반등을 지속할 정도의 그렇군요. 에너지는 약해 보인다. 약한 박스권. 네, 약한 박스권. 알겠습니다. 윤지호 전무님. 뭐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네. 전에도 한번 여기 와서 말씀드렸지만 트레일링 PBR로 예. 0.9배 정도는 뭐 그 정도의 바닥은 확인됐다 좀 보고 있고요. 또 지난 7월은 편했죠. 쌌으니까. 지금은 좀 반등해서 PBR로 한 배 왔기 때문에 좀 약간 부담은 느끼지만 사실 항상 이렇게 폭락장은 찾아오고요. 항상 이럴 때마다 관점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서가지고 여기는 긍정에서 부정, 긍정, 부정 그렇게 해서 뭐 비관론, 낙관론 하지만 사실은 뭐 종말론 쪽 사고는 저는 굉장히 지양해야 된다 보거든요. 순환론 쪽 사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PBR로 한 1.2배 이상일 때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주가가 올라가도. 네. 반대로 현재는 위험에 비해서 수익이 좀
기대된다. 이럴 때는 주식 비중을 굳이 이렇게 줄일 필요는 없는 구간인 겁니다. 결국 밸류에이션 부담이 별로 없는 구간에 와 있다. 그렇죠. 뭐 그 시장에 있는 동안 박사님이 더 훨씬 경험이 많으시지만 배운 교훈 딱 하나입니다, 박사님. 그게 뭐냐면 밸류에이션 쌀 때는 쫄지 말자. 그건 그래서 아마 그래서 바닥 물어보시간 전에서 바닥은 뭐 찍은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네. 선명하게 오늘 전화 오셔서 여기 오래 했는데 망설였는데 제가 맞추겠다가 아니라 네. 그런 식으로 시장을 봐왔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분이 하워드 막스라고 있어요. 네. 저희 방송에 한번 나오셨죠. 저 하워드 맞아요. 네. 놀랐습니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인데 네. 뭐 많은 투자자들 하워드 막스가 과거에 그 소위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악재가 가격 하락을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스 얘기는 악재 플러스 심리 위축이 가격 하락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태는 언제나 우리는 심리 위축이라는 것을 약간 고민해서 빼고 네. 가격과 가치의 관계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가치 대비 가격을 평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입장이라 본다면 그 관점에서 여유 있다. 여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강영현 이사님. 네, 제가 이게 저기 우리 선배님들하고 이렇게 겸상을 할 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감히 또 말 좀 한마디 섞어보겠다고 왔는데 실수하지 말아야 될 텐데요. 일단 제가 보는 건 이제 반등 13,600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매매를 하고 이제 현장에서 뛰고 있으니까 이제 13,600, 13,500 넘어갈 때부터 이제 리스크 관리를 들어갔고요. 예. 지금은 종목 많이 비우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보는 시장은 역금융 장세 이후에 역금 장세는 이제 다 같이 멀티플이 확 떨어지면서 가는 장세고 네. 그 중에서 나는 이유 없는데 내가 떨어질 이유 없는데 하고 반등한 것들이 끌고 올라간 거고 이제 남은 거는 아주 길고 지루하고 굉장히 좀 지긋지긋한 하락 장세인 역실적 장세가 이제 남았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야, 이 종목 괜찮고 이 종목 올라가는데 너 자꾸 장 안 좋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개인 투자가들이 종목을 발라낼 능력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조금 힘든 장세가 될 거고 많이 지치게 할 그런 장세가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요즘 제가 그 3% 덕인지 저 15년 증권맨 생활에서 그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이 막 증권사로 찾아와요. 그 전화도 주시고. 15년밖에 안 하셨어요? 네, 15년 제가 31살에 아, 저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셨구나. 예, 대학원 죄송합니다. 마치고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업은 15년을 했고요. 근데 예. 이제 그 고객분들이 찾아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놀래고 있고요. 근데 예. 이제 주변 사람들이 더 놀래는 건 그 고객분들을 다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고 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 이거 제가 종목을 발라내면 되겠는데 네. 제가 보고 있는 PBR, PER, PSR 비율로 해서 바운더리 잡아서 레인지로 자꾸 들어가서 매수를 하는데도 네. 잘 안 된다. 제가 제 스스로요. 음. 그래서 내년 정도에 한번 찾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에서 와서 했던 게 글루미 강 그거 타이틀 저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자신 있게 했는데 적어도 지금 장세는 2002년도에 있었던 그 장세. 그러니까 장이 좀 빠진다라고 하고 여기서 더 이제 부러진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치환을 시켜요. 08년도 크래시가 나왔던 거랑 치환을 시키면서 아니 시스템 리스크가 터질 게 없는데 너 그렇게 내려간다고 하는 거냐. 근데 그런 시스템 리스크가 없이도 주가가 쫙쫙쫙쫙 빠졌던 적이 있었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3월 달에 페드가 정책을 바꾸기 시작한 거가 이제 9월 되면 이제 이펙트가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그것부터 확인하면서 재무제표 확인하고 네. 그다음에 기업들 자금 조달이나 이런 것들 확인하면서 천천히 하겠다. 그래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등이 좀 과한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부담 없는데 그 다음에 조금 더 강해지는군요. 손님을 돌려보낸다. 자, 김태형 대표님 반대쪽에서 강 이사님 그 손님을 예. 그냥 돌려보내지 크로스일로 마시고요. 보내세요. 저희 회사로 보내주세요. 네, 농담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그 약한 박스권이라고 말씀하신 거에서 저도 박스권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네. 조금 강한 박스권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상승을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내년이 가야 될 것 같아요. 내년 한 2분기부터는 이제 방향을 틀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그거는 아직 전체적으로 경기 사이클상의 조정의 기간이 아직 부족한 거고요. 아직 더 봐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둔화되는 부분들은 뭐 100%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경기도 중요하지만은 주가라는 거를 맞추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주가는 경기보다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1분기, 2분기 지나면서 정말 힘들었던 부분, 그리고 악재는 사실은 물가였고, 그 다음에 뭐 금리 인상, 강한 긴축 이런 네. 것들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실적 경기 둔화인데 앞에 두 개가 서서히 해소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했던 악재들이 해소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뭐 계속 토론을 하겠지만은 뭐 물가나 스탠스 이런 것들도 이제 약간 변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에 2분기 실적이 한국도 되게 좋았고 미국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네.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던 거고요. 예를 들면 한국이 지금 2분기 이익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15%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어닝이 쇼크가 아니라 7% 정도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뭐 3분기, 4분기는 둔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의 현금 보유라든지 예. 아니면은 체력은 굉장히 좋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먼저 말씀드리고, 예. 강 여사님 예. 보내지 마시고 보내랍니다. 예. 그냥 보내지 마시고 같이 할수 같은 여의도니까. 자, 내분의 시장관이 비교적 날이 서 있죠. 선명한 시장관을 갖고 계신데 이 시장을 규정하는 몇 가지 변수들을 좀 브레이크다운해서 그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상반기 악세장의 뭐 가장 큰 거는 뭐 인플레이션이죠. 그죠? 물가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이란 금리에 대한 걱정,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의 강화,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그 인플레이션은 정말 피크아웃 한 거냐, 아니면 no, 인플레이션은 아직 살아 있고 피크아웃 한다 하더라도 그 여진이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입장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강영현 이사께 먼저 드리죠. 네. 일단 뭐 쉽게 비유를 해본다면 이게 이제 점프를 하는데 이제 탁 튀어 오르는 그 띵트를 넘어가는 그런 스프링 보드가 될 거냐, 아니면 이게 이제 다이빙 때 올라와서 이렇게 톡톡 튀다가 이제 푹 꺼질 거냐라고 보는 건데, 저는 이제 후자로 보는 거고요. 그거의 핵심적인 이유는 뭐 인플레 원인, 그동안 여의도에서나 뭐 월스트리트에서 좀 많이 틀렸던 것 중에 하나는, 페드는 분명하게 자기들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여태까지 30년 동안 실업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물가 상승이라든가 뭐 주변 유가는 사실 웨이지 대비했을 때 그 뭐 유가 상황으로 본다면 2012년 올라갔을 때보다 훨씬 지금은 부담이 낮은 수준인데, 네. 그것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부동산이라든가 임금이 올라가는 이런 스파이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리고 실업률을 끌어올려서,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필리스 곡선인 거죠. 거기서 이제 실업률을 끌어당기는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0% 계속 물가가 찍히면 지수는 좀 올라가긴 하겠지만 페드의 정책 자체가 뭐 연말로 갔을 때 3.5에서 3.75 기준금리까지는 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없어 보인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는 심리적으로 시장을 내리누르는, 그러니까 증권시장이 빨리 막 채권시장이 빨리 이렇게 반영하는 거였겠지만, 이제는 3.5% 기준금리대로 맞춰놓고 실질적인 타격이 기업들의 비용을 증가시킨다든가 가계 소비를 감소시킨다든가 투자 수익률에 네. 어떤 내부 수익률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생산, 소비, 그 다음에 어떤 뭐 소득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게 크러쉬가 날지 아니면 적정한 어떤 다운턴이 나와서 거기서 턴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 사면 안 된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하는 우리 내피셜인 거지. 페드는 분명히 말해준 거 하나가, 이제 그동안 40년 동안 해온 거는 페드가 중립금리 이후로 실업률을 0.5% 가까이 끌어올려야 피벗이 나왔고, 그 피벗이 나오면 실제적으로 장은 더 부러졌거든요. 지금 금리 인하가 지금은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까지 본다면, 우리는 튀어 오르는 상황에 대비하고 다시 다이빙해서 내려오는 거를 분명히 대비를 하는 게 맞겠다. 아직도 긴 기간 동안의 프로세스가 남아 있다라는 네. 입장이신데,
윤정원님. 뭐 반론이 있을 것 같으셨어요? 아니 그 이제 매크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까지 매크로를 이렇게 너무나 자세히 보시기는 아니라 보는데 네. 데이터 몇 가지 저는 좀 가져왔거든요. 볼까요? 그러면 보시죠. 그림을 보시면 네. 이게 이제 유동성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주가는 PER 곱하기 EPS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PER 부분은 많이 반영이 돼 왔죠 지금. 예.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저 유동성 감소가 저 정도 진행되고 난 뒤에는 뭐 얼마가 바닥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좀 물려도 사놓는 게 낫다. 네. 이걸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저 정도면 충분히 주가가 한번 해볼 만한 타임이 왔는데 그림을 뒤로 가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우크라이나 문제였죠. 요즘 제일 고민이에요 이게 저는. 네. 우크라이나 이게 유럽 쪽에 정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뭔가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게 있나 뭐 이런 고민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매일 데이터들을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하여튼 분명한 거는 과거에는 뭐 유럽에서 러시아에서 PNG를 통해 가지고 그냥 싸면 됐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뭐 공급이 안 되니까 그냥 가스를 갖다 그 가스 네. 창고에서 샀고 있죠. 근데 지금 데이터를 제가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70% 좀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1월쯤 되면 90%가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하게 이걸 사들이다 보니까 이게 좀 올랐죠.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새 뉴스 보고 있으면 무서워서 주식하겠습니까? 여름, 겨울이 되면 다들 뭐 추워서 뭐 난리 날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게 3개월 정도 재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이 데이터를 많이 보셔야 될 거예요. 다음 그림인데 예. 이 천연가스 보면 네덜란드 TTF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헨리 허브가 있는데 이게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져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결국은 무슨 데이터를 봐야 되냐면 이 헨리 허브가 한번 이게 올라오는 거 네덜란드 네. 꺾이고 이게 그렇게 멀지 않아 보여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미국에서 다 아시다시피 프리포트라는 곳에서 가스를 액화로 수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조선주들 최근에 좋았던 건데 저게 이제 불나가지고 잘 수출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한 12월이면 재개될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맨 처음 드렸던 말과 똑같아요. 일단 사람들이 폭락장은 항상 찾아올 때마다 새로워요. 네. 그리고 이유가 생기죠. 그래서 항상 지금까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뭔가 일이 난 것처럼 하지만 그때마다 항상 우리가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우리가 이것이 지나가는 과정이냐 아니면 계속 단선적으로 계속 악화될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현재 최근에 우려를 확산시켜왔던 소위 저런 유럽의 가스 이슈는 아주 좋아진다가 아니라 최악까지는 가지 않는다. 이 정도는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결국은 11월쯤 가면 어떨까요? 뭐 물가 문제가 그렇게까지 최악 같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도되는 건 대부분 다 공포예요, 그죠? 그렇죠. 다음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하도 요새 공포스러워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라인강의 수위가 매일 뉴스에 나와서 네. 블룸버그에서 데이터를 뒤져봤어요. 네. 그랬더니 최근에 비가 왔나 보더라고요. 저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가끔 그래요. 이럴 때 되면 항상 네. 템프턴이 했던 말 있잖아요. 템프턴이 this time is different라는 얘기를 하죠. 이건 진짜 다른 상황이야. 그럴 때 의심을 하는 거죠. 좋아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네. 나빠졌을 때도 마찬가지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가 정확한 타이밍이고 어디가 정말 그걸 알 수 없다고 그렇죠. 봐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가장 고민스러운 거는 결국은 이 인플레 이슈가 네. 유럽 쪽에서는 잘 진정 안 될 거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최악의 상황을 시나리오 듣고 있지 않습니다. 네, 좀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결국 지금 문제의 핵심이 이 인플레가 좀 잘 안 잡힐 것 같다라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연준과 파월은 바보라서 작년 이맘때쯤에 잭슨홀 미팅에서 네. 물가가 5%대일 때 트랜지터리를 얘기했을까? 네. 일시적이다. 네. 네, 좀 이게 그 많은 스마트한 사람들이 왜 잘못 봤을까? 과연 전쟁 때문일까? 네. 온리 전쟁 때문일까? 그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뿌리가 깊다라는 겁니다. 이번 인플레이션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지금도 착각하고 있고 경제 성장률 전망이 조금 빗나가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낙관적 오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3월 달에 8.5%에서 미국 CPI가 8.5%에서 첫 금리 인상을 시작했는데 네. 연준이 지금 8.5예요. 225bp를 올렸는데 지금 8.5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연말에
많이 떨어지면 한 7%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7%면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런데 그냥 남미에서 그냥 국가 아주 부도 위기 그렇죠. 직전의 국가들이 보여주는 물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죠. 근데 시장이 지금 반응하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데에 무게를 두고 하고 있죠. 네, 일시적이고 그다음에 일단은 정점을 찍고 내려간다. 그러니까 레벨보다는 모멘텀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레벨은 훨씬 완전히 높다. 예. 그리고 그 높은 레벨을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들은 굉장히 묵직하고 끈적끈적하다. 그리고 윤지호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플러스 동절기 유럽과 에너지 쇼크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네. 푸틴이 뭐 개가천선에서 갑자기 밸브를 다 열지 않는 한, 가스 밸브를 열지 않는 한 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경기는 지금 인플레이션과 통화 긴축에 따라서 그 종속 변수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 이사님 얘기했듯이 그냥 이게 수요를 좀 파괴시켜야지 물가가 잡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은 절대 레벨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근원 PC가 4% 이하로 네. 완전히 꺾일 때, 그러니까 내년 한 2분기가 되겠죠. 그 시점은 아마도 네. 아마 거의도 동의하실 것 같아요. 내년 2분기까지는 김 박사님 그렇다고 다 끄떡끄떡 하실 그 예의상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준의 네. 피봇이 여쭤볼게요. 나오기 좀 어렵다라는 네. 얘기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예상보다는 더딘 물가, 그 다음에 예상보다는 우리가 지금 낙관하는 것보다는 지금 강 이사님 처음에 지적하셨듯이 역실적 장세, 좀 묵직한 역실적 장세, 네. 이런 그 고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 요인까지 주가를 예측하는데 다 대입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다만 큰 그림에서 경기가 정말 강세장을 지원할 정도의 상황이냐, 아니면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상황이냐. 종속 변수로서 네, 남아 있냐. 네. 저는 뭐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인플레이션이 스티키하다, 끈적끈적하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 이거 김 박사님이 그냥 창조해낸 게 아니라 사실 연준의 네. 발표문에 있었던 얘기를 그렇게 언급하신 거. 김태웅 대표님? 네, 두 분 말씀이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틀릴 수 있다, 이렇게 강세론자가 틀릴 수 있다라는 부분은 하나가 제일 걱정되는 건 사실은 유럽 경기예요. 그래서 유럽이 경기 침체가 강하게 올 수도 있는 부분은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열어놓도록 하겠고, 그냥 미국하고 한국을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실 2020년도에도 보면은요.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던 건 다 알고 있었던 거고 그렇게 그렇죠. 상당히 안 좋았는데 예. 그때 주가는요 1500 찍었다가 코스피 3000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냐면은 현재 그 당시에 보고 있던 경제 지표나 모든 지표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더라도 이거는 곧 회복할 거야라는 거를 인지하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다음에는 굉장히 강한 랠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반대로 보면은 2021년은 한국의 GDP가 4% 성장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10년간 최대 성장을 했는데 코스피는 4%밖에 못 올랐어요. 네. 그런 현상인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은 지금부터 보고는 앞으로 1년간의 그런 경제 지표도 하신 말씀이 다 맞아요. 둔화될 거고 GDP도 악화될 거고 그다음에 고용 소비 다 안 좋아질 겁니다. 그거는 100% 동의를 하는데 네. 이미 그거를 상당 부분 시장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차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30%씩 빠졌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제가 봤을 때 약간 희망적인 부분들은 경기 지표가 안 좋다는 것들을 많이 이코노미스트들이 추정치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주 보는 것들이 경기 서프라이즈 인덱스라고 그래서 시티 서프라이즈 인덱스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보면은 경기 예상치들이 상당히 밑으로 처박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게는 나올 건데 지표들이 예상치보다만 덜 나쁘게 나와도 꿈틀꿈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나빠지는 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반영이 굉장히 많이 돼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두 분께 뭐 어떤 분이 하셔도 좋습니다. 김태웅 대표님이나 우리 윤 전무님의 논점은 그거 같아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야 사실 다 반영돼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냐. 그리고 야 경기라는 게 기업의 실적의 총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기업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오는데 근데 왜 이렇게 자꾸 공포감, 그죠? 그리고 사이클을 가지고만 얘기하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두 분 중에 뭐 순서에 관계없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뭐 좀 동의하는 부분은 주가가 비싸지 않다라는 거죠. 밸류에이션이 뭐 형편없고 정말 거품스러운 예.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주식시장이 하방 리스크가 좀 제한돼 예. 있다라는 쪽에 말씀을 드리지만 하지만 전체적으로 양동이에 물이 많기 때문에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다. 수급적인 요인이 훨씬 더 옛날보다는 강하게 작용할 거기 때문에 좀 저 같은 고지식한 펀더멘탈리스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아래로 빠지고 위로 올라갈 때도 훨씬 더 위로 더 올라가고 이렇게 망둥이 뛰듯이 주가는 훨씬 더 변동성을 크게 보일 거다. 하지만 좀 어쨌든 반박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여기서부터 강세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면 모두의 강의사님도 얘기했지만 한 6개월이나 적어도 한 9개월 후부터는 경기가 돌아서서 올라가야 돼요. 뭐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든 완만하게 올라가든 경기가 바닥을 찍어줘야만 됩니다. 그게 없이는 경기와 기업 실적이 거의 비슷한 궤적으로 간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역실적 장세를 나이스하게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주가가 저평가돼 있고 주가가 적정평가돼 있고 경기가 더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가가 더 많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조건은 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강세장이 시작되는 필요 충분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강 이사님? 네, 뭐 글쎄요, 뭐 종목을 찾아서 하다 보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저는 핵심이 그거라고 보거든요. 페드의 정책입니다. 페드가 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하는 그 사이클, 10년 사이클을 보게 되면 페드가 금리를 땡기기 시작하면서 중간에 변곡을 준 거는 몇 번 없고 그 다음에 금리를 땡기고 나서 변곡을 줬을 때는 항상 빠졌습니다. 네. 안 나온 게 94년하고 18년하고 두 개인데 18년이 사실 일드컵 인버전이 나오면서 사실 빠질 수 있었거든요. 그때 네. 트럼프가 개입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는 저는 이제 아까 실적 잘 나오셨다고 하는데 S&P 500 기준으로 저도 트래킹을 하고 있었는데 2분기에 사실은 4% 그로스가 나올 거라 했는데 6.7%가 나오면서 네. 슈팅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2020년 4분기 이후로 가장 낮은 성장률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데이터는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 그 주식 사기 가장 좋을 때는 실업률이 최고로 치솟았을 때입니다. 지금 그냥 심플하게 심플하게 가자고요. 그러니까 은행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누구 돈 갖고 이거 다 올리냐? 그러니까 페드 돈 갖고 올리는 거다. 우리나라 은행 한국은행도 아니고 다 종속돼 있는 거고 페드가 훅 하고 바람을 밀어 넣어서 유동성을 공급하면 되는 거고 훅 하고 들이마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시는 건데 이게 2020년 그 팬데믹 사이클 요걸 보는데 요건 잘라내고 여기다 딱 붙여보면 일드 커브 인버전이 딱 나오면서 페드는 이제 이게 감축을 해야 되는 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들이마시는 상황에서 잠깐 위로 튀는 상황이라 본다면 큰 추세의 하락에다 대고 밑에 방향을 준비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거지. 이거를 턴에서 돌리는 방향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반대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페드가 그러면 그거 지금 주가지수 15% 빼려고 인플레 0.5% 잡으려고 그 난리를 피고 그 200bp를 끌어올렸는데 그가 150bp를 올리는데 3개월 걸렸거든요. 3개월 3월부터 해서 지금 7월까지 올랐으니까 4개월 걸렸는데 만으로 3개월인데 그 난리를 피고 실제로 보면 1년 가까이 1년에 8번 FOMC를 여는데 6번 25bp씩 올려야 되는 걸 3개월 만에 올렸는데 그럼 걔들이 하고 싶어 하는 얘기하고 시장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결국에는 10% 조정하고 페드는 긴축을 해서 물가를 잡고 싶고 자산 가격을 다운시키고 싶고 실물 경기를 떨어뜨리고 실업률을 끌어올려서 인플레를 잡고 싶어 하는데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위로 올라오는 걸 보고 페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 시장이 너무 말을 안 듣는데. 그런데 이제 물가가 약간 예상대로 안 나오거나 이제 저는 물가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디퓨전이라든가 트림드 한 25% 잘라내고 위아래 잘라내고 얼마나 많이 집중적으로 많은 항목들이 물가를 끌어올렸냐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페드는 분명히 얘기는 해주고 있거든요. 그 스크립트를 보면 그게 나오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긴축 사이클을 가져가면서 시장을 짓누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밸류에이션이라든가 부동산의 가치 뭐 분석 뭐 이거 다 결국에는 페드가 돈을 주니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 다 내려가야 된다. 페드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의도하고 있다라는 걸 주식 보여주는 가격을 내리려고 하는 건 아니라 물가를 정상화시켜서 항구적인 성장을 하려고 노력하는 방향이 거기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그런데 페드가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게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망치 아버지가 하는 망치로 이제 호두를 깨본 적이 있는데 호두를 이렇게 깨다 보면 이게 안 깨져야 되죠. 호두 알을 안 깨지고 껍질만 깨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팍 내리치면 이게 다 깨져 버린다는 거죠. 아, 맞아. 그러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을 때도 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지금 페드의 이 긴축 사이클이나 네. 이런 긴축 흐름은 그냥 망치로 호두 내리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훈이 아니 뭐 저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팬들이죠. 이렇게 안 좋구나. 통공지신이야. 근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디베이트 하러 온 게 아니라 박사님이랑 저랑 무슨 디베이트 합니다. 근데 이제 들으신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 느끼는 거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아까 맨 처음에 이제 하워드 막스 얘기를 꺼냈던 건 뭐냐면, 예. 왜 밸류에이션을 보는 거냐면 이런 거 수없이 겪어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예. 이게 트레일링 PBR 아까 말로 했던 거 그림이에요. 그러면 고민이 이거예요. 요 정도면 쌌어요. 0.9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의미 있었다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막 코로나 때처럼 빠지려면 뭔가 크러쉬가 나와야겠죠. 시스템적 위기가. 막 그것만 뒤져보는 겁니다. 제가. 근데 뒤져보면 예를 들어서 막 크레딧 크런치처럼 나오려 그러면 미국이 중요하다고들 하시니까 뭔가 문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미국의 정크예요. 정크인데 뭐 이게 만기가 너무 뒤에 있지 않나요? 뭐 이게 문제가 되려면 뭐 이게 당장 어떻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저기 투자 적격 그 그쵸. 신용등급이 아닌 투자 부적격에 해당되는 저 자꾸 2008년에 채권들이죠. 비교하는데 그때는 굉장히 높아졌었고요. 네. 규제도 없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는 거고 하이드 스프레드로 마치 보니까 4.3%더라고요. 그렇게 낮아요? 그게 낮아요. 하이일드인데? 하이드 스프레드 예. 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이 고용을 얘기하세요. 이제 고용 쪽 인플레가 나오고 이제 고용도 걱정 많이 하시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잃어버렸던 일자리가 이렇게 많았죠. 2천만 개가 넘었다가 이제 일자리 정상 돌아온 거예요. 오늘 아까 이런 말도 나왔잖아요. 리처드 탈러가 그 우리 서점에 굉장히 인기가 좋은 책 뭐죠? 리처드 탈러의 그 하여튼 유명한 행동주의 경제학자죠. 근데 네. 다만 물가보다 느리게 경장하는 거지 이게 뭐 큰 문제 있냐. 고용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뭐 아까 일시적이라는 표현로 너무 평가절하하지만은 우크라이나 이슈가 되게 크다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일자리 이제 회복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강현 이사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실업률이 이제 올라갈 겁니다. 왜 올라가냐면 주간 신규 수로 청구 건수가 늘어나니까 네. 올라가죠. 근데 이거 연준이 원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원한 거고 중요한 거는 굉장히 고용이 단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감히 제가 박사님한테 경제 얘기하면 좀 제가 그런데 MBR에서 왜 아직까지도 이거 갖다가 기술적 경기 진전한 표현을 쓰는 거냐면 GDP 외에는 그렇게까지 아직 그런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기술적이라는 거죠. 동의합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GDP가 뭐 두 분기 정도 마이너스 나온 거고 그거마저도 이번에 좀 업데이트 되지 않았나요? 뭐 굳이 네. 제가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그리고 고용 지표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인플레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렌트비 올라온다, 뭐 임금 네. 얘기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 계속 업데이트 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일단 구인율이 하락해요. 임금 상승을 꺾일 거라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또 세분한 데이터가 있어요. 세분해서 보는 데이터를 보면 IT 인력들이 임금 상승을 이끌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냥 다들 꺾이고 있어요. 고용 안 하더라고요. 고용 안 합니다. 네. 뭐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짧은 시간이니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아까 네. 굳이 제가 뭐 강수량 수익까지 보여드리고
보여드리는 거는 걱정 많죠. 이게 상황이 안 좋은데 이게 지속될 가능성보다는 예. 정점을 치고 내려올 확률이 매우 높아 보여요. 저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본다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여유 있다. 그게 여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시장에 대해서 항상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PBR로 1.2배 이상 가면 조심하는 편이고 0.9배 이 정도 왔으면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반복돼 왔다. 사실 저희 3프로가 뭐 아침에도 뭐 몇 시간 하고 저녁에도 몇 시간, 밤에도 몇 시간 하면서 느낌이 있고 또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지만 네. 사실 얘기를 쭉 토론을 진행해서 하다 보면 네. 다 그냥 본인들이 생각하는 심플한 기준들이 있어요. 네. 뭘 봐요. 레버리지 하지 말고 연준 보세요. 이런 거고 우리 박사님은 뭘 봐. 경기를 봐야지. 경기가 회복돼야. 그죠? 우리 밸류에이션 보자니까요. 이런 하나만 얘기죠. 보여줄게요. 네. 아까 이제 굉장히 같은 데이터를 보고 사람들은 다 다르게 해석을 해요. 네. 근데 이제 다음 그림이 뭐냐면 이제 기업 실적에 관한 건데 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약간 유동성 증가율이 저렇게 내려왔을 때 결국 주가가는 그 전후에서 결국 바닥을 쳤었는데 네. 이게 굉장히 상관도가 높은 데이터가 뭐냐면 매출이에요.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증가율 꺾이면 이상하게 매출이 줄 것 같죠. 네. 보통 이러고 나면 매출이 돌았을 타임이 다가오는 거죠. 어허. 그럼 보통 여기에 무슨 사이클이 연동되냐면 투자 사이클이 연동됩니다. 이번에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죠.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오는데 처음에 드렸던 말씀 제가 한 몇 개월째 계속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데 종말론적 사고로 갖지 말자. 저 종말론 쪽 아닙니다. 많이 싫어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 전에 갔더니 요즘 있는 거예요. 제가 뒤에도 가져왔는데 제일 아까 오랜만에 박사님 만나 뵙고서 그냥 부동산 망할 것 같다. 중국 망할 것 같다. 아주 그런 걸 해야지 있잖아요. 조회수가 폭등합니다. 해야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저도 괴롭습니다. 근데 그게 뭐 하나하나 딱 해보면 그 정도 종말론 쪽은 아니라는 정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오케이. 김태형 대표님. 예. 소장님께서 이제 심플하게 하나씩 특징을 잡아주신 네. 것처럼 저를 잡으면은 밸류에이션 싸다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좀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경기 사이클상의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에 갈 수는 있지만은 심각한 침체는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경기가 둔화되는 거는 뭐 확실한 건데 저희가 봤을 때 경기를 선행하는 경기 선행 지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OECD 경기 선행 지표를 많이 보는데 거기서 한국을 또 같이 그리면은요, 한국이 한두 달 빨라요. OECD 경기 그렇죠. 선행에서. 그래서 한국이 정확하게 작년 여름부터 코스피가 빠지기 시작했는데 작년 6월달에 고점을 찍었고요. 네. 그 다음에 OECD 전체 국가로서는 7월달에 고점을 찍고 빠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 ISM 빠진 것도 더 비슷한 시기입니다. 네. 그때 그거를 두 달 뒤에 보고서 주식을 팔았어도 지금 이렇게 큰 손해는 안 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경기 선행 지표인데 그 선행 지표가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빠지고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한 9월 정도 가면은 더 이상 둔화될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경기 선행 지표는 워낙 빠르기 때문에 좀 돌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한국의 수출이잖아요. 네. 근데 한국의 수출은 골드만삭스에서 세계 경제를 예측할 때 10가지 지표 중에 하나를 넣는 한국의 수출 보죠. 예, 그렇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선행성. 왜냐하면은 반도체를 수출을 해야 그걸 가져다가 PC도 만들고 서버도 만들고 그렇죠. 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소비 지표보다 훨씬 빠른 원재료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지금 7월달에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국의 수출도 정확하게 작년 6월부터 꺾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1년 가까이 빠졌고 저번 달에 돌았어요. 플러스 9% 정도로 돌았고 이번 달은 사실 며칠 안 남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뒤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지금 네. 그거보다도 사실 네. 수지를 보죠.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은 언론들은 환율 때문에 수지를 보는 수지를 거죠. 보죠. 사실은 그 변곡점을 잡을 때는 한국의 네. 수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약간 기대할 만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외국인이 최근에 왜 오늘 사냐? 아침 방송도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제가 보니까 2달 동안 그러니까 7월부터 카운터를 해보니까 5조 원을 넘게 샀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그럼 왜 사지 5조 원을? 그 경기가 이렇게 안 환율도 좋고 이렇게 불안한데. 네, 환율도 불안하고
그리고 경기가 더 민감한 국가인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인데 이걸 사고 있다라는 거는 약간 그런 변곡점들에 대한 인식들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면은 경기 침체로는 갈 것 같은데 심각한 침체로는 안 간다. 그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외국인 왜 사는 것 같으세요, 두 분? 이게 왜냐면 꽤 많이 산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보면 7월, 8월 동안에 우리 경제의 가장 위험 인자인 환율이 요동을 쳤거든요. 특히 8월 들어와서 거기다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22영업이 계속 샀어요. 예를 들면 우리 시가총액 뭐 3위 안에 드는 회사인데 왜 살까요? 이렇게 불안한데 경기도 안 좋고. 뭐 숏커버 이런 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외국인이 사는 것 자체가 예. 국내 그거 제가 확실히는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예. 네, 제가 뭐 그거를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우리 CFD 계좌로 매수하면 그걸로 안 잡히나요? 그 외국인 잡히죠. 예. 그럼 제 생각에는 외국인이 와가지고 만약에 했다면 환율도 좋아져야 되고 적어도 네. 제가 외국인이라고 봤을 때 이 조그만 캘리포니아주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뭐 GDP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주식을 살 때 큰 예. 주식부터 사겠죠. 큰 주식부터 살 텐데 그걸 가지고 했다면 지수가 더 슈팅이 나오는 게 맞는데 지금 보면 코스닥이 더 상승률이 높고 코스피는 상승률이 낮거든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지금 뭐 바닥상 한 5%나 올라왔나? 그 삼성전자 영향이 크고요. 예. 어떤 그렇다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숏커버가 1차적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국내 투자가들이 CFD 계좌로 지른 돈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수급상 그럴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외국인들이 그동안 주식을 좀 많이 줄였잖아요. 그래서 주식 비중이 뭐 29.5% 네. 이렇게 낮아졌고 이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환율이 올라갔지만 그거는 지금 금융 사이드, 그러니까 특히 유로존의 스태그플레이션, 네. 에너지 쇼크 이쪽으로 어쨌든 그 원인이 네. 한국의 고유의 어쨌든 외환 시장의 혹은 펀더멘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금 이머징이 거의 다 망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시장을 팔고 나갈 데가 없습니다. 이머징 쪽에 편제돼 있는 네. 펀드들은 네. 체코나 헝가리, 뭐 또 남미, 뭐 저기 터키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갈 데가 없거든요. 네. 중국도 그렇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달러 표시 어쨌든 코스피가 싸졌어요. 네, 그래서 밸류콜이 나올 만한 가격입니다. 삼성전자나 2차 전지 기업들은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좀 유동성이 순간 어쨌든 이런 부분도 있고 CFD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유동성 쏠림이 단계에 일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른 시각이 있습니까? 외국인 매수에 대해서. 저는 뭐 외국인 매수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저는 이제 아무래도 리서치니까 데이터 디파트먼트 하니까 CFD로 산 건 아니고요. 네. 외국인 산 겁니다. 샀는데 아까 저 박사님도 얘기해 주셨어요. 달러 베이스를 보면 32% 정도까지 빠졌었거든요. 쌌죠. 다음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이건 좀 알고 계시면 편한 데이터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만 무역 수지와 외국인 누적 매수는 굉장히 동행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아까 우리 김태용 대표님께서 이제 좀 막판이 오고 있는 거 아니냐. 왜 그런 말씀을 드냐면 네. 무역 수지의 핵심은 유가거든요. 네. 유가가 이제 빠졌으니까. 또 하나는 누가 뭐래도 내수는 안 좋아요 지금. 네. 내수는 안 좋으니까 수입액이 좀 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복잡한 전망이 아니라 한 11월쯤 되면 저건 돌아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과거에 보면 네. 이런 국면에서 그냥 패시브하게 들어옵니다. 패시브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너무 이걸 갖다가 뭐 의미를 두지도 않겠지만 외국인들은 지금부터 최소한 줄이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오늘 요새 최근에 보면은 원달러 환율을 얘기하면서 이거 이제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달러가 강해서 나온 원화의 약세였거든요. 그렇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거는 중립적인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오히려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이거에 대해서 경계감을 갖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우리 주식의 어떤 대표 기업들을 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대표님 뭐 외국인 수급에 대한 그 대표님만의 뷰가 있는지요? 아니 뭐 정보는 없는데요. 그
윤지호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은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은 네. 에너지를 100% 수입을 하는 일본이나 한국 같은 국가들은 이제 무역 수지가 금방 개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율상으로 이제 한국의 원화가 충분히 싸다라고 생각을 네.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한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유로화가 약세간 게 더 큰 맞아요. 문제였던 거거든요. 거기가 끌어당긴 거지. 지금 뭐 원화 뭐 이제 이머징 마켓이 어떤 환율을 끌어당겼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물가라는 부분들도 그 가솔린 가격을 미국에서 보면은 저번 달에 이제 CPI가 9.1에서 8.5로 둔화됐잖아요. 미국 기준으로. 예, 미국이. 그런데 이제 그 가솔린 가격이 많이 빠졌거든요. 한 8% 빠졌습니다. 기여할 때. 그런데 지금 가솔린 가격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네. 미국의 가솔린 가격. 그게 지금 4불을 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7월 달에서 빠진 것부터 해가지고 지금 또 한 12% 가까이 빠진 거예요. 그러네요. 이번 달에. 네. 예. 그거는 곧 발표할 이제 9월 둘째 주에 이제 CPI를 CPI. 발표를 하는데 그때도 전체적으로 CPI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대충 어느 정도 큰것 보세요? 그건 전혀 8월 CPI. 알 수는 없는데요. 네. 지금 뭐 이제 이게 정확한 컨센서스인지 모르겠는데 8.7 정도를 제가 숫자를 인베스팅닷컴에서 보긴 했거든요. 근데 조금 둔화될 것 같은 거는 뭐냐면은 8.7이요? 그건 8.7이면 잘못- 7.7 아니에요? 8.7이면 9.1에서 그렇죠. 예, 다시 올라가는 건 그건 다시 잘못된 것 올라간다고요? 같아요. 그게 그렇게 그거는 아니지 그게 않나? 인베스팅닷컴 칼렌더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네. 블룸버그는 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컨센서스가 형성이 안 네. 된 것 같고요. 그거는 그러면 이렇게 없는 걸로 하고요. 그 구성 요소를 보시면은 주거 비용이 제일 크잖아요. 한 40% 정도 되는 네. 거고 렌트죠, 렌트비. 뭐 이런 그다음에 음식료 그게 이제 14% 되는데 이쪽은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고 있어요. 예. 그런데 뭐가 떨어지냐면은 신차랑 중고차 판매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많이 떨어집니다. 트랜스포테이션 네. 부분이 18%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가 많이 꺾였어요. 많이 꺾였어요. 이번 달에 많이 꺾였고 그다음에 교육 통신도 많이 꺾였어요. 그리고 에너지 꺾였죠. 이렇게 하면은 전체 구성 요소 중에서 한 30에서 40% 정도 차지하는 부분들이 지금 빠르게 둔화가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비만 남았는데 이제 연준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게 겁주는 거잖아요. 겁줘서 소비하지 마라, 저축해라. 너 굉장히 경기가 나빠질 거니까 조심해야 돼. 네, 지금 굉장히 겁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도 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네. 뭐 막 한 것 같은데 사실은 환율 문제도 건드려 본 것 같고요. 네. 물가로 인한 금리 얘기도 한 것 같고 밸류에이션 얘기도 한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30여 분 남아 있기 때문에 국내 문제로 조금 들어와 볼게요. 미국처럼만 강건하다면 무슨 걱정이겠냐.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복합 위기다는 얘기도 나오고 사실 무역 수지도 뭐 10일 단위로 공시되는 거 보니까 계속 벌어지고 있고 역조가 거기다가 중국이 계속 그죠?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것 같지가 않고 1, 2년 이상 더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뭔가 굉장히 불편한 그런 포지셔닝을 한국이 할 것 같다는 모종의 두려움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북한이 또 이번 여름이 끝나면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뭐 물론 우리가 예상하고 할 수 있는 아젠다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한국 경제가 특별히 좀 더 불안하다라는 그런 인식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업들이 내고 있는 실적은 어차피 지금 누적으로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니까 한국의 1년, 2년 사이에 이런 불리한 여건들에 대한 평가를 한번 들어볼까요? 김 박사님. 네, 지금 이번 정부의 한 초반부는 중반부까지는 결국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네. 나머지 중후반부는 경기 침체에 침체.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한국 경제가 한 4, 5년간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보고요. 예. 지금의 성장률 전망보다는 저는 굉장히 안 나올 것 같아요. 숫자가. 뭐 주식시장을 떠나서 뭐 주가가 그걸 반영했든 안 반영했든 예. 매크로 팩트는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안 나올 것 같다. IMF가 뭐 7월달에 가령 뭐 세계 교육 전망을 올해 4.1에서 내년 3.2인가 뭐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예. 저는 그것도 낙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디플레이션에 조금 빠져들어가는 것 같고 유럽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거쳐서
내년 중후반부터는 또 디플레이션에 네. 완전히 물가가 걱정이 아니라 수요가 걱정이 되는. 그래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물가는 잘 안 떨어지지만 레벨이 높고 중국은 물가 걱정은 없다고는 하지만 지금 중국의 현지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 다르거든요. 인민은행이 발표하는 물가 지표가 조금 애매합니다. 네. 가중치가 미국하고는 완전히 다르고요. 물론 이제 신흥국이 산출하는 물가 지표는 조금 많이 다르죠. 근데 지금 중국의 인플레이션 지표는 상당히 어쨌든 위기 상황입니다. 생산자 물가 보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좀 허둥대는 것 같기도 네. 해요. 중국 당국이 조치들도 갑자기 나오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유럽하고 유로존하고 중국을 보면 결국 정책 수단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경기 침체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고 음. 그거는 결국 부메랑으로 미국 경기를 칠 거거든요 내년에. 그러니까 전 세계 교육이 다 쭈그러드는 위축 국면이 앞으로 남아 있다. 그러면 교육 비중이 높은 한국이 좋을 수가 있겠냐? 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뭐 일단 부동산 또 가계 부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수는 열중셔하고 있을 거고 경기를 끌어내리는 요인일 거고 네. 수출은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어쨌든 조금 죽을 맛이고 물론 특정 업종은 괜찮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크로가 좀 활력을 갖기는 앞으로 2, 3년간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지금 예고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좀 반. 저도 아무래도 리서치 있으니까 자꾸 그림 갖고 말씀드려서 그런데 중국이랑 미국은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이거에 예. 대해서는 이론을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근데 이제 다음 그림 보다시피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핵심은 투자에 관한 겁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캐펙스 투자인데 미국의 동맹이라고 제가 오타를 썼네요. 제가 썼는데 동맹들은 설비 투자를 엄청 늘리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를 들어가야겠죠. 최근에 이제 자동차가 이쪽 때문에 좀 긍정적 기대를 갖다가 네. 또 뭐 안 좋은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CKD 생산도 가능하고 자동차는 그다음에 뭐 여러 노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와 같은 자동차는 거기 들어갔고 IT도 저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굉장히 공급광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글로벌 경제에서 좀 분리되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생각보다 중국 때문에 우리가 막 망가지고 이런 거는 약간 우리가 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지나치게 낙관적인지 모르지만 좀 오버인 것 같고요. 이 다음 그림인데 이제 결국은 아까 이제 계속 박사님 얘기나 강 이사님 얘기나 우리 김 대표랑 수출이잖아요, 수출. 내수는 자신이 없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누가 뭐 사겠습니까? 근데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그랬을 때 굉장히 우리가 봐야 되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ISM 제조업 지수에 보면 뉴 오더랑 재고와의 스프레드예요. 네. 이게 굉장히 빨리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또 데이터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 정도 내려와 있으면 네. 저게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간다고 생각한다기보다 돌아설 가능성을 봐야 되고요. 저렇게 되면 뭔가 주가는 상황은 안 좋은데 잘 안 빠지네? 이런 느낌을 받는 지금이 국면이 그런 국면이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오늘 자꾸 박사님 말이랑 또 강 이사님 말 들으니까 이거 내가 잘못 보나 하는 고민도 되지만 여하튼 하세요? 데이터로 놓고 보면 데이터로 봤을 때는 그렇게 겁을 낼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 이사님. 예, 일단 뭐 저도 저 지표 되게 좋아하고 저 이사님 저기 전무님 하시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 제가 6월 23일 날 제가 주식을 막 담았거든요. 저는 5월 달 안 터졌습니다. 6월 달에 요만큼도 안 터졌습니다. 다 팔고 인버스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먼저 사니까 그 주가가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6월 중순에 한번 이거 좋은 주식인데 한번 사볼까? 라고 네. 산 주식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게 아직 본전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할 때 주식 투자할 때는 방향이 한 방향이잖아요. 날이 한쪽으로만 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그러니까 무조건 사서 올라가는 걸 먹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펀드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그건 뭐 돈을 넣어놓으면 이제 매니저들이나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네.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거거든요. 잠깐 이렇게 빠졌다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옆으로 기다가 올라오고 막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현실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월급 타서 1년 동안 한 게 빚 갚은 겁니다. 부동산 사들하고 조금 있었던 거 갚았어요. 1억이 2.5% 이자를 내다가 부동산 관련된 게 그러다가 지금 4.95%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변동금리군요. 네, 변동금리로. 그러니까 2배 된 거죠. 변동금리로 잡은 거. 그러면 쓸 돈 없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도 이제 그냥 심심해서 이제 한 게 도둑질이라 배운 게 도둑질이라 이제 리그레션 돌려보니까 이게 금리가 1.5% 1% 올라갈 때마다 고객 예탁금이 줄어들어야 되고 미국도 사실은 3%대 금리를 올렸다라고 하면 가계 자산에서 가처분 소득 대비 네. 혹은 가계 자산 대비 금융 자산 비중이 줄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서 이자도 오르고 빚도 있고 집값도 내리고 다 괜찮은데 이거 주식 이거 사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요게 오르면 그까짓 거 이자 몇 프로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항복을 하고 뱉어내는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릴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제 굳이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캐피출레이션인데 실물 경제의 타격이 그런 가계의 어떤 그 여력을 낮출 것이다. 그래서 슬금슬금 장이 빠지니까 이게 빠지는 줄 모르고 그냥 내려가는 거고 실제로 2012년에서 15년 주식할 때 제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 뭐 올라가려 하면 뭐 남유럽 사태 터지고 뭐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하면서 유동성이 이제 돌질 않으면서 어려웠던 기억이 있는데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빠지지는 않아도 도돌이표 같은 계속 등락을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지쳐가지고 바닥에서 지지는 현상들이 나오는 게 이런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전략적으로 말씀을 계속 드려보는 게 이거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빠지고 은행에서 돈 빌려주면서 대출 좀 해가십시오라고 할 때 그때 주식을 사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은 저도 주식을 총 23년을 했는데 저도 제가 보는 주식을 보는 툴이 있고 그렇게 뭐 10개를 했을 때 7, 8개는 성공하고 나머지는 똔똔 친다고 해도 그렇게 종목을 픽하는 게 어려운 그런 거에는 못 느꼈는데 지금은 되게 겁이 나는 거죠. 벌에 쏘인 사람처럼 이렇게 달달 떨린다는. 뭐 한국이 망한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지금은 한국에게 부여되어 있는 금융 컨디션 자체가 네. 주식으로 수익을 낼 만한 장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될 수도 없을 그런 것 거죠. 같고. 예, 그렇습니다. 한국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뭐 그런 거기까지는 제가 한국의 미래. 김태웅 대표님. 네, 뭐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그 중국은 사실은 그렇게 걱정은 안 해요. 왜냐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 물가가 낮은 상황이어서 좀 정부가 이제 돈을 푸는 이런 정책으로 가 있고 그거 자체가 중국을 그 다른 사이클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이상하게도 그래서 중국 크게 걱정 안 하는데 유럽이 진짜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푸틴이 가스관을 어떻게 가지고 잠궜다 풀었다를 할지에 따라서 사실 이제 겨울도 다가오는데 만약에 그게 원활하게 가스 공급이 안 되면은 유럽은 뻔하거든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밤에 그 어떤 뭐 밤에 일어날 수 있는 액티비티라든지 뭐 전기를 아껴야 되는 것 때문에 모든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럽이 좀 걱정이고 우리나라 교육 규모가 미국보다 유럽이 전체로 보면은 크기 많죠.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도 걱정을 하고 있고 저희가 틀릴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뭐 두 분은 비교적 그 펀더멘탈을 감안한 밸류에이션이 지금 주식을 팔면 안 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살 수 있는 룸이 있다라는 입장이시고 두 분은 글쎄 종목으로 접근해도 결국은 시장에 휩쓸릴 거다라는 그런 입장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질문 잘 안 드리는데 오늘 지수가 얼마죠? 2,500포인트 조금 미치죠? 2,480 정도. 2,480 정도인데 그럼 앞으로 이제 9, 10, 11, 12 4달 남았습니다. 그죠? 예. 3분의 2가 가고 3분의 1이 남았는데 자, 네 분이 보시고 계시는 12월까지의 주가 밴드를 한번 여쭤보죠.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그래도 뭔가 평가를 하려면 뭔가 숫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 박사님. 고참부터. 네, 저는 뭐 계속 출연하면서 말씀드린 게 박스권이고 뭐 약간 비겁한 방법이지만 예.
뭐 박스권이 조금 넓지만 저는 뭐 한 2,200에서 2,700 정도. 그러니까 중심선이 한 2,450 정도. 2,450, 2,500 정도를 중심선으로 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네. S&P 500도 한 4,000을 중심으로 한 플러스 마이너스 10%, 3,600에서 한 4,400을 네. 넘지 못하는 선. 그 정도가 조금 장기 어쨌든 경기선이라고 그럴까요? 네. 200일 이동 평균선이든 어쨌든 기술적으로 펀더멘탈적으로 더 지원할 수 없는 선, 예. 한계, 캡 이런 게 쓰여 있는 장이고 일시적으로 뭐 그걸 터치한다 하더라도 예. 뒷심이 딸릴 것 같아요. 음.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네. 그래서 연말을 어떻게 마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지금 3분기, 4분기가 한 2,400, 500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위로 200포인트 어간, 밑으로 300포인트 어간. 이 정도의 변동성. 4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전제했을 때 이 변동 만약에 이게 상하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주식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레인지네요. 박스권이라고 하지만. 네, 굉장히 어렵죠. 윤 전무님. 그러니까 지금 상단을 얘기하는데 상단 막힌 거는 누구나 공감할 거예요. 네.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면 제가 이 그림을 가끔 보여드려요. 대중들 할 때 세미나 할 때 보여주는데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다 3,100 이상에서 다 물려 있죠 지금. 다 물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관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많이 박살이 나야 그때 내가 주식을 사가지고 한번 크게 복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2,400, 500 이 정도는 다 비어 있거든요 수급이. 밸류에이션으로 보더라도 2,272 PBR이 0.9배고 한 배가 2,540, 1.1배가 2,790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저는 1.1배 정도까지 열어두고 말씀을 드리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우리 맨 처음에 김 프로님의 질문이었어요. 네. 2,270 저번 저점이 저점이냐에 관한 질문이죠. 오늘 박사님께서도 2,200 정도가 저점이라고 본다면 자꾸 지수 저점이 나온 거라면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건 지수 고민이 아닌 거고. 2,200대 찍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 바닥을 저는 찍는 올해까지만 말씀드린 거고요. 건 예, 내년에는 더 많이 그건 모를 일이죠. 예. 박사님 이제 세게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상당 기간 동안에 저점이 나왔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자꾸 지수 갖고 얘기해봤자 별 의미 없다고요. 네. 지수로는 3,000을 넘어가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걱정되는 거는 2,700 이상 넘어가면 다들 또 2,800, 900 막 얘기할 것 같은데 과열된다. 그거는 그럴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낮다는 거죠. 오히려 그게 더 지금 시점에서는 경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태용 대표. 네, 저도 뭐 동의하는 부분은 이제 전저점이 저점은 확실한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올해가 많이 못 오르는 해요. 왜냐하면은 경기 구조 조정이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건 내년 여름 전 한 2분기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그 전까지 올해는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10% 오르면 팔아야 되고 또 떨어지면 사야 되고 이런 매매를 많이 해야 되는 약간 전문가 장세가 될 것 같고요. 고점으로는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2,700이 고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예. 바닥은 확실히 예, 바닥은 찍었다. 예, 전에 찍었던 지난번- 게 바닥이다. 예. 강 이사님 전혀 다른 예, 뷰이신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많이 내려가면 2,000선도 깨질 수 있을 것 같고, 2,000선? 네, 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 진행자로서는 참 주목을 끌기에는 참 좋은데 마음은 좀 아프네요. 네, 이게- 계속해 주세요. 이게 이제 아까 그 말씀해주신 것 중에 물렸다라고 하는 거가 사실 가지는 이제 주식 투자하는데 심리적인 어떤 그거에 대해서 네, 사실 실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 안 내려간다는 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버티지는 못합니다. 네, 예, 올라가야 사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통장을 1억을 불려다가 뭔가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자는 5% 나와서 500만 원씩 저거 해야 되는데 주식 계좌가 500만 원이 됐든 300만 원이 됐든 올라갈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거 빼다 그냥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중국이 부양책을 썼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지수가 뭐 100포인트에서 150포인트 정도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근데 네. 그럼 지수를 끌고 올라갈 게 뭐가 있느냐? 이제 반도체라고 네. 봤을 때 하반기에 반도체는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 재고를 일단 청산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차량 그러면 이제 자동차가 가야 되는데 자동차 관련된 부분이 환율도 좋지만 이제 친환경차가 올라가면서 현대차 그룹의 시총을 다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이익은 많이 나는데 될 것 같으면 벌써 됐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커머더티 가격 빠지니까 양극재나 뭐 이런 것들 말고 셀이 이제 좀 끌고 가면서 조금 지수로 들어올릴 수는 있을 네. 것 같고 근데 금리 올리면 바이오는 또 안 되고 그렇다 보면 지수 자체는 사실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만한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거다. 그런데 분명한 건 페드가 금리를 쪼으면서 긴축을 할 때 87년 대부조합, 97년 아시아 위기, 07년은 자기들 본토에서 부동산 터졌고 2018년도 뭔가 이상했는데 그거는 이제 일드컵을 다시 돌려놓으면서 그렇게 됐고 이제 이번에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모든 조건들이 괜찮아 보이지만 예전에 그 일들이 터질 때 그걸 알았느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브로커로서 고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현금은 반 이상 남겨놓고 은행에다 저축해 놓자. 그리고 조금만 갖고 주식하자. 그리고 올라가면 5%나 10%를 먹고 이제 기미상궁처럼 먹고 나오고 해야지 포지션 잡고 지수에 기대서 혹은 뭐 1, 2년 있었던 분들은 유동성 장세를 태웠기 때문에 주식은 사놓고 계속 갖고 있으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어허. 그런 거는 아마 아닐 것 같다. 그리고 굉장히 사람 지치게 만들 거니까 네. 지수에 대해서는 밑방향으로 여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선명한 뷰의 충돌이 나왔습니다. 김태용 대표님 지난번 저점이 락바탐이라니까 말씀하셨고 2천도 깨질 수 있다고 강영희 이사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4개월쯤 남은 시점에서 말씀드린 건데 확실히 토론을 많이 하시고 저하고 좀 토론을 많이 해서 제 성격을 아셔서 그런지 윤 전무님하고 김 박사님은 살짝 피해가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래 나름대로 오늘 박사님한테 아까 막 약간 결례하는 레인지도 되게 넓게 잡으시고 짓궂은 질문을 해서 좀 죄송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뷰를 이렇게 추상적으로 혹은 또 관념적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지금 어차피 네 분의 뷰를 여기 모여 계신 16,000분 이상 되는 이분들이 공유할 건 공유하자.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선명하게 제가 유도하는 이유는 여기 계신 16,000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실 아마 20만 명, 30만 분 정도의 투자자 여러분들이라도 나머지 남아있는 4개월 동안 여러분 스스로의 뷰에 의해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일희일비하고 하루 다르고 그날 그 다음날 다르고 그렇게 하면 어떤 뷰가 맞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 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무리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공통된 질문을 이 두 진영에게 다 같이 드렸는데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팔 때 아니다? 혹은 사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두 분께는 그러면 지금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또 지금 주식 사지 말아라. 현금이다. 은행 가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갖고 있는 주식 중에 어떤 걸 먼저 팔아야 되는지 각각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윤 전무님. 오늘 아침에 새벽 갭이 실적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실적이 CEO가 그냥 실적이 그냥 그랬는데 하반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달면서 항공이나 화물 비용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재고가 좀 문제인데 수요와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저는 새벽에 그 뉴스를 보면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왜 드리냐면 아까 이제 데이터 보여드리면서 매출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뭐 우리가 주식을 사야 되는 거는 결국 이익 성장률이 추이가 견조한 걸 사야겠죠. 네. 그런데 그림을 보여드리면 여기 해당되는 게 자동차가 해당되고요. 자동차 말씀드리면 다들 그러세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미국에서 규제 때문에 쉽지 않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경로를 찾을 것 같고요. 네. 기계 업종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그 소매 같은 것도 돌아서려고 하고 있고 또 가격 전가가 되고 있는 필소비재, 네. 판가 같은 거 인상하면 이런 것들은 잘 골라가지고 포트에 편입해 두시면 제가 봤을 때 지수는 좀 왔다 갔다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트렌디하게 움직일 것이다. 물론 최근에는 굉장히 테마틱한 어떤 그러한 장세가 움직이고 있지만 그거는 트레이딩의 영역이고 네. 뭐 펀더멘탈하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섹터에서 종목들 골라가시면 큰 실수는 없을 것이다. 레인지가 굉장히 커요. 뭐 이거 외에는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아니, 상당히 굉장히 살 수 좁힌 있는 건데요. 네. 좁힌 자동차라든가 거예요? 기계, 자동차 기계 일단 좁힌 네.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여행 같은 거 리오픈 저도 코로나 이번에 걸렸었는데 이제 네. 여행을 가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 뭐 LCC 같은 회사들 좋아질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걸 갖다 세 분류까지 하면 굉장히 편하죠 제가 여기서. 네. 근데 좀 그래도 오늘 일반 투자들 많이 듣는데 네. 여기서 이런 섹터를 갖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태조 제일 이방원, 고민이 태조 이방원. 아니, 태조 이방원은 갑자기 BBIG라고 생각나죠. BBIG라고. 아. 그때 뭐 배터리 바이오 게임 난리였었지만 지나가면서 네. 보면은 그냥 태조 이방원 개 좋은데 우리 김태형 옆에 아까 우리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거의 선별해야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조선업조 시총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김프로님? 지금 예. 글쎄 한 30조? 시총 규모가 네. 지금 40조? 37조니까 네, 3, 40조. 37조. 네.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다 합치면은 1.7%예요. 제가 그 말했다가 김태현 대표님이 0.7% 늘었다고 했는데 시장이 매년 미미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결국 시장의 핵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김태형 대표님, 뭐 사야 됩니까 살라면? 네, 뭐 저도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금 경기 둔화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기업 실적도 나빠질 건데 거기서 상관이 없는 기업들을 사야죠. 그러니까 경기 둔화돼도 별 영향을 안 받는 기업들 이런 것들인데 보면은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그런 쪽에 네.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음원이나 공연하는 그렇죠. 그런 쪽, 예, 그런 쪽은 팬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 뭐 노래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또는 앨범이 안 팔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이제 바이오나 제약들도 경기에 뭐 민감하지 않잖아요. 근데 바이오시밀러가 내년에 신약이 한 3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마켓시어도 네. 잘 튼튼하게 뭐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도 영향을 안 받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격을 전가하는 부분 아까 자동차 말씀해 주셨는데 조선업종도 계속 가격을 전가하고 있고요. 뭐 사실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TSMC 같은 그런 파운드리 하는 회사 또는 라면 이런 쪽도 이제 가격을 전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이제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두 분께는 지금은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김 박사님. 저는 일단 뭐 밈 주식이라고 그러나요? 좀 인기로 이제 확 오르는 종목. 네. 그리고 지난번 강세장에서 어쨌든 고 PER을 한번 찍고 지금 주가가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PSR, 뭐 PBR, PER 굉장히 높은 그런 주식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등할 때마다 줄이자. 예. 그리고 부채가 높은 기업들 줄이자. 부채, 그리고 혹시 해외 펀드가 있으면 이머징 주식 좀 줄이자. 해외. 예, 한 번 더 이머징 주식 충격 있다. 이머징이라는 게 부채 많은 나라죠. 네, 그리고 중국 주식 줄이자. 조심하자. 중국 기술주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긍정적입니다만 어쨌든 산업재나 시클리카를 또 에너지 이런 쪽은 좀 적극적으로 줄이자. 굳이 갖고 거고요. 있으려면? 굳이 갖고 있으려면 저는 리츠나 가치주, 배당주, 현금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네. 좀 뒤끝이 아프지 않을 네.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도망가 있자. 네. 납작 엎드려 있자라는 거고요. 현금 비중 높게 가져가면서 결국엔 우리가 주식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은 저는 첫 번째로는 미국 기술주라고 봅니다. 애플 중심의 미국 기술주를 네. 어쨌든 출렁거리면 땡큐하고 사자. 그리고 한국의 기술주도 사는데 지금보다는 저는 연말 연초 지나서 싸게. 네, 내년 2분기에 사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자 같은 거. 네. 예. 강 이사님. 네, 다 팔아야 된다고는 그거는 좀 아니, 지금 김프로님 질문을 받고 좀 자가당착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래, 생각해보니까 못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 그럼 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뭘 팔래? 예. 네가 다 있다고 생각하면 예. 딱히 그렇게 막 정말 뭐 한 듯이 막 팔아야 될 그런 게 사실 뭐 삼성전자를 팔 거냐 뭐 하이닉스는 좀 팔 수도 있는데 뭐라? 네.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지수가 이거 반전이에요. 또. 제가 자가당착에 빠진 것 같기도 한데 예. 예, 그 질문이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빚 많은 기업들은 일단 안 될 것 같고 예.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공통점이 대로 있군요. 예, 빚 많은 거 안 될 것 같고
사이클 중에서 그 레이트 사이클에 들어가면 경기가 레이트 사이클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쨌든 지금 뭐 은행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뭐 부동산 빠지고 개인 신용 이런 거 하면서 대손 충당 늘어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좀 별로 실적 대비했을 네. 때 별로인 것 같으니까 난 뭐 만약에 내가 있다면 증권, 은행 이런 것들은 던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중에서 양극재 뭐 이렇게 해서 주식 멀티플 막 70배 막 이렇게 60배 받은 거 그거는 일단 저는 안 사거나 혹은 있으면 여력이 되면 밑으로 한번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커머더티 가격이 빠지니까 스프레드를 뭐 지금 해서 이익률이 뭐 15% 이렇게 났는데 그게 네. 지켜질 거냐라고 봤을 때 그건 아닐 것 같아서 저는 던질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가 낮아진다고 봤을 때 이제 세일 업체들은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좋을 수는 있으니까 그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개별적으로 기업을 봤을 때 지금 자금 조달 이슈가 한 번 더 이제 증시를 강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채권 발행이나 이런 것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 혹은 건설사들 이런 것들이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그 사이클이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네. 꼭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그런 과정에 와 있다. 그런 어떤 루트에 와 있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현금 흐름표가 안 맞춰지거나 영업용 현금 흐름이 안 좋은 애들 싹 빼고 네. 걔들은 무조건 뭐 내가 갖고 있다면 다 던진다. 그렇게 하고 뭐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PER 밴드, PBR 밴드 밑에 하단에서 주식을 사놓고 뭐 한 달 정도 기다려보고 많이 못 먹어도 그냥 던진다. 뭐 이런 전략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분께도 그냥 공평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종류들 간단하게 두 분께 공평하게 기회 드리죠. 먼저 그리고 별로 없어서 밸류 비싼 주식이야. 강영 이사님 잘 말씀하셨는데 네. 밸류에이션 비싼 것도 좀 있고 뭐 이것도 뭐 좋아하지 않을 말 같은데 네. 너무 테마틱하게 움직이는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최근에 저도 태조 이방원 하도 얘기들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안에서 좀 선별하셔야 된다. 이거저거 네. 다 같이 올랐다면 선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우 대표. 네, 저도 같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익이 뒷받침되지 않고 이렇게 테마로만 묶이는 거는 좀 그런데요. 태조 이방원은 뭐 이번에 잘 잡은 건 같아요. 잘 찍은 건 같아요. 그러니까 다 뭐 태양광이 됐거나 뭐 조선이 됐거나 다 수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수주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원자력만 조금 이제 매출이 제대로 연결이 될지는 너무 네. 오랜 기간 거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정도 말씀드리고 혹시 또 말을 할 기회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마무리신가요? 말씀하세요. 네. 제가 아까 빼먹은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제 네 분이나 되다 보니까 제가 네. 말을 압축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냥 넘기다 보니까 오늘 하드캐리 하셔서 잘하셨어요. 네, 근데 근거가 조금 부족했던 거를 제가 스스로 느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럼 전저점이 저점이냐? 네. 그 다음에 왜 내년 2분기 정도면은 큰 방향이 틀어질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네. 아주 간략하게 근거만 말씀드리면은 과거에도 제가 한 100년을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괴롭혀가지고 빠질 때는 인플레이션이 고점 찍고 떨어지기 시작할 때 주가 지수들도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특히 73년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때 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미 경기가 둔화된 거는 벌써 1년 가까이 됐거든요. 네. 경기 선행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바닥은 좀 그때가 아닌가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에 상반기 중에 이제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은 기간적으로 거의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년 7월부터 그 과거에 이제 주가가 나스닥 기준으로 제일 많이 네. 빠졌을 때가 20개월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2년 이상 빠진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빠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보더라도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네. 기간에도 더 빠지기는 힘든. 그럼 새로운 레코드를 써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새로운 어떤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외에도 이제 좋아질 부분들이 남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론을 승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토론을 통해서 어떤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고 그걸로 여러분들의 시황관을 삼으시라고 얘기하려고 이런 토론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요즘 시장이라는 게 이 뷰도 굉장히 많이 갈려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규모 있는 반등세 이후에 또 출렁출렁하고 있는 국면. 또 오늘 밤 11시면 또 잭슨홀에서 제롬 파월의 입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전개될지도 굉장히 궁금한 그런 상황에서 시장에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는 김한진 박사님, 윤지호 전무님, 그리고 강영희 이사님, 그리고 김태용 대표님과의 여러 분야의 얘기들을 압축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토론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분 정말 함께 모이기 좀 어려운 스케줄, 또 금요일 저녁에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셔서 품격 있는 토론 해 주셔서 네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의 토론은 생각 같아서는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만 좋으시다면 제가 어떻게든 매주는 안 되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의 탁견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같이 토론해보는 시간을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해진 시간 때문에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우리 윤지호 전무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부를 얻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명성을 얻는다라고 많이 얘기하고 저도 여러 군데서 써먹어보고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기에 거덜이 난 긍정문자는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들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은 긍정의 단기, 중단기 시황을 갖고 계시는지 부정의 중단기 시황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스스로의 어떤 시황관을 좀 튼실하게 해 보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반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크로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보시면 기업들이 잘 못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유가 뭘까요? 보통 뭐라고 나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졌다 나와요. 그죠?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죠? 다 매크로예요.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 때가 있어요. 시절이 태평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바텀업 보세요. 포인트예요. 근데 시절이 하수상하잖아요. 시절이. 그럼 뭘 보셔야 되죠? 매크로 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